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 말이죠. 당신은 은퇴를 어떻게 상상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알람 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되고, 출근길 전쟁 같은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되는 삶. 따뜻한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여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가장들, 자식들 밥 챙기느라 자신의 인생은 늘 뒤로 미뤘던 부모님들. 정년퇴직이라는 문을 나서던 날, 분명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자유가 찾아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진 하루가 당신을 노려봅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기쁨은 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젊을 때는 고통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자식 키우기 위해, 돈 벌기 위해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고통은 줄어들지만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이 무료함은 단순한 심심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아주 조용한 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할 일 없는 시간입니다.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무 목적 없이 보내야 한다면 그 집은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TV를 켜놓고 하루가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삶. 누군가 전화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삶. 이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시간에게 붙잡힌 상태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노후의 불행은 가난에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무료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년퇴직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걸 두고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40년간 밖에서만 살던 남편이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할 일이 없어 텅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자식 다 키운 어머니들이 겪는 우울감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니 내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은 허탈함. 이런 공허함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무료함의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뭔가 취미를 가져야겠어.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취미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취미는 TV와 한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화면을 보는 삶은 뇌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뇌를 잠재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유하지 않는 인간은 살아있으되 깨어있지 않다. 하루 종일 TV를 보고 나서 전원을 끌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오늘 정말 보람찼다. 행복하다. 이런 기분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또 하루를 허송세월했네. 머리만 아프고 눈만 침침하네. 이런 찝찝한 기분이 드시나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TV 시청은 뇌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뇌를 마취시키는 행위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멈추고 바보 상자가 보여주는 화면을 멍하니 받아먹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소중한 내 인생의 시간을 죽이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취미는 사람 없이는 못하는 취미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사교성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매일 친구들 불러내서 술 마시고 등산 동호회니 동창회니 쫓아다니고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분들. 또 자식들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안 오냐? 밥은 먹었냐? 하며 목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아프거나 이사가서 못 만나게 되면 어쩌시겠습니까?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면 그 서운함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다. 노후에 진짜 위험한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특권이다. 우리는 고독을 외로움과 착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즐거움이 없을 때 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혼자서도 평온한지로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힘듭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고 대화할 때도 혹시 말 실수는 하지 않을까 눈치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비위를 맞추느라 내 감정은 숨겨야 할 때도 많습니다. 결국 타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떤가요? 세수도 안 한 편한 얼굴로 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리를 뻗고 싶으면 뻗고 눕고 싶으면 누워도 됩니다. 남의 이야기에 억지로 맞장구 칠 필요도 없고 싫은 내색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에 불행해지는 이유는 이 고독을 빈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 있어서 춥고 무서운 공간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빈방에 사람을 채워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독방이 아니라 서재로 여깁니다. 방해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들 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지요. 그런데 왜 머리가 굳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매일 입력만 받고 출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고 남이 만든 영상을 보고 남이 쓴 글을 읽기만 합니다. 이것은 뇌가 수동적으로 받아먹기만 하는 상태, 즉 철저한 소비자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뇌세포가 심심해서 활동을 멈춥니다. 뇌를 다시 춤추게 하고 노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취미는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글쓰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글을 써? 학교 다닐 때도 글짓기는 질색이었는데 하고 손살에 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작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엉켜있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 끄집어내는 표출의 글쓰기입니다. 회고록, 일기, 감사노트. 문장이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소비된 시간에서 의미 있는 기록으로 바뀝니다.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쌓여 있습니까? 그것들을 그냥 두면 응어리가 되지만 글로 풀어내면 역사가 됩니다. 노트 한 권을 사서 나의 회고록을 써보십시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고향 이야기, 첫사랑의 기억, 자식 낳고 고생했던 순간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다 보면 아, 내가 참 치열하게 잘 살아왔구나 하는 위로가 스스로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돈 주고도 못 받는 최고의 심리치료입니다. 또 감사일기도 아주 좋습니다. 거창할 것 없이 하루에 딱 3줄만 쓰는 겁니다. 오늘 밥이 참 맛있었다. 무릎이 좀 덜 아파서 고마웠다. 햇살이 좋았다. 이 짧은 글쓰기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부정적인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식물 키우기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생전에 식물을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화분을 바라볼 이유가 생깁니다. 내가 아직 돌볼 수 있구나. 이 감각이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노년이 되면 내 몸은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아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주고 정성을 쏟은 화분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 예쁜 꽃이 피어나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내 손길이 닿아서 생명이 피어났구나 하는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돌볼 수 있고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쓸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꽃망울이 터졌나 하고 베란다로 달려가는 설렘. 이것이 바로 죽은 시간을 산 시간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걷기입니다. 쇼펜하우어, 칸트, 니체. 이들은 모두 매일 걸었습니다. 칸트가 산책을 나오는 시간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하지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철학자들은 왜 그렇게 매일 걸었을까요? 단지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걷는 동안 생각은 정리되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어폰 없이, 말 없이 자신과 대화하며 걷는 시간.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걱정거리, 미운 사람, 서운했던 일 같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가만히 있는 몸에는 나쁜 생각만 고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서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마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걱정들이 하나씩 땅으로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발이 움직이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굳어있던 생각이 유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무작정 걷고 들어오면 에이 별일 아니었네 하고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진정한 걷기 취미는 이어폰을 꽂고 트로트를 크게 듣거나 친구들과 시끄럽게 수다를 떨면서 걷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나 자신과 대화하며 걷는 것입니다. 길가에 핀 들꽃도 쳐다보고 계절마다 바뀌는 나무의 색깔도 느껴보십시오.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겨울이 되면 앙상했던 나무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는 걸 보면서 아, 인생이라는 게 끝이 아니구나. 순환하는 거구나 하는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깊은 사색을 하며 걷다 보면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생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루틴, 즉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나는 매일 오후 2시에는 무조건 공원을 한 바퀴 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할 일 없이 흘러가는 노년의 하루에 이런 단단한 기둥 하나를 세워놓으면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규칙적인 리듬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배움입니다. 많은 어르신께 취미로 무언가를 좀 배워보시라고 권하면 열에 아홉은 손사래를 치십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배워서 뭐에 써먹어.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골치 아파. 다 늙어서 무슨 공부야?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갈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 생각,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냐는 그 생각이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몸이 늙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니까 마음이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던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먹고 살려고 했던 공부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시험을 봐야 하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했으니까요. 그건 공부가 아니라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하는 공부는 다릅니다.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시험을 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할 부담도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배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하는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당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배울수록 좋습니다. 철학, 악기, 글. 쓸모없을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인문학, 그 중에서도 철학입니다. 젊었을 때 철학책을 읽으면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싶어서 졸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철학책을 펼치면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콕콕 박힙니다. 아, 그때 내가 겪은 고통이 이런 의미였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거였구나. 하면서 내 지나온 삶이 해석되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의 책은 노년에 읽어야 제맛입니다. 마음속의 불안을 잠재우고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등대 같은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악기입니다. 피아노도 좋고 통기타도 좋고 하물며 작은 하모니카나 오카리나도 좋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력을 키워서 아주 큰 홀에서 공연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듬더듬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과정 자체가 뇌세포를 깨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내가 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불안은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면의 부자는 머릿속에 지혜와 즐거움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바깥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를 얻은 것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상황이 나빠지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해서 머릿속에 쌓아둔 지식, 내 손끝에 익힌 악기 연주 실력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노후는 내 안에 놀거리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머릿속에 재미있는 생각이 많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누가 놀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책 한 권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해합니다. 배우는 노인은 늙지 않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익어갈 뿐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는 평생 먹고 살아갈 걱정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 어느 누구는 평생 먹고 살아갈 걱정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세월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줌의 모래가 되어 돌아간다면 돈이나 명예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십시오.